1억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남은 건 고장난 세탁기 5대였습니다. 은퇴 후 첫 도전이 평생의 후회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무인 세탁소 창업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기계만 돌리면 돈이 들어온다는 말 혹하신 적 있나요? 부산에 사는 58세 박성훈 씨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다 퇴직하고 조용히 노후를 준비하던 중이었죠. 처음엔 너무나도 달콤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앱으로 관리되어 하루 1시간만 신경 쓰면 월 300 벌 수 있어요. 설명회, 상담, 계약, 오픈까지 단 한 달. 그런데 기계가 고장나기 시작한 순간 진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24시간 무인이라던 매장은 이제 매일같이 달려가야 하는 고장 대기소가 됐고 결제 오류, 누수, 고객 항의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본사에 문의하면 그럴 수 있다는 답만 돌아오고 계약서엔 모든 책임은 점주라는 문구가 조용히 박혀 있었죠. 지금도 수많은 50대, 60대 은퇴자들이 누구나 쉽게 돈 버는 무인 창업에 속고 있습니다. 다들 한다니까 안 하면 손해일까봐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여러분, 퇴직금은 실험 자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입니다. 이 영상은 그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멈출 수 있다면 그 실패는 덜 아픈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창규입니다. 올해 64시고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봄, 저는 32년간 다닌 대기업에서 부장 직함을 내려놨습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5억 2천만 원. 저보다 먼저 퇴직한 동기들이 대부분 아파트 한 채를 사거나 상가에 투자할 때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그냥 국민연금에 더해서 조용히 살자고 했지만 저는 자꾸 마음이 불편했어요. 가만히 있다는 건 뭔가 쓸모가 없어진 느낌이더라고요. 직장 다닐 땐 회사가 나를 불러줬지만 퇴직 후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지나가며 농담처럼 아빠 요즘 운동화만 닳겠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하루에 2~3시간씩 산책만 했거든요. 그때 신던 운동화가 제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그 낡은 운동화입니다. 그 신발을 신고 저는 무인 창업 설명회를 처음 갔습니다. 지하철 3번을 갈아타고 도착한 사무실에서 젊은 상담사가 환한 미소로 말하더군요. 부장님 같은 분들이 제일 잘 되세요. 자금 여유 있으시죠? 이건 100% 자동입니다. 그의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기계만 돌아가면 된다는 그 시스템. 아내 몰래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5억 2천 중에서 2억 8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아내는 예상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거라면 나도 믿을게요. 그 말이 어쩐지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2달 뒤 경기도 외곽의 한 주택가 상가 1층에 저의 무인 샌드위치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깔끔했고 기계는 반짝였습니다. 매장을 정리하며 창가에 운동화를 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걸어 다닐 일은 없겠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QR 결제 알림 소리, 포장지 돌아가는 기계 소리, 창문 너머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무언가 살아있다는 기분이었죠.
하루에 15건에서 20건 정도 결제가 찍혔고 주말엔 꽤 많은 사람들이 들렀습니다. 저는 어플을 보며 매출을 계산하는 게 제 일상이 됐고 저녁 식사 때마다 숫자를 읊조렸습니다. 오늘 매출은 42만 원. 어제보다 12% 상승. 아내는 웃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플에 알림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빚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가 했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도 한 자릿수 매출이 계속되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기계 상태를 점검했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객 한 명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기계가 작동 안 해요. 카드도 인식이 안 되고요. 제가 달려갔을 땐 고객은 이미 떠났고 기계는 꺼져 있었습니다. 리셋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고 전원을 다시 꽂아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장이 반복됐습니다. 냉장 고장, 제빙기 고장, 카드 인식 오류, 기계 내부 결로 현상까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부품은 다음 주에나 입고된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출장비 11만 원, 부품 교체 24만 원. 하루하루가 적자였고 매장은 점점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한 명도 들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매장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그때 신었던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 아직 그만두고 싶지 않아. 아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식탁에 찬 국이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무렵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12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기세와 임대료, 카드 수수료를 제하면 매달 200만 원 가까이 손해였습니다. 본사에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운영자 책임입니다. 였습니다. 무인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건 모든 책임이었습니다. 본사에선 오픈 전까지만 지원이었고 그 이후부턴 관계 없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드 결제 시스템이 또 멈췄습니다. 젊은 손님 하나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왜 안 돼요? 시간 낭비잖아요. 그 목소리에 제가 더 당황했고 결국 사과만 수없이 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까지 매장에서 버티며 기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들 눈치가 보여 집에 못 들어가겠고 밤에는 아내 표정이 떠올라 매장에 눌러 앉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의자에 앉아 몰래 꺼낸 통장 앱을 봤습니다. 잔고는 7천만 원대 초반, 처음 투자금이 2억 8천, 본사 로열티와 부품 교체, 비용으로 빠져나간 돈이 1억 이상. 이제 남은 건 카드 대금 독촉 문자와 매달 100만 원 넘는 신용대출 이자뿐이었습니다. 대기업 다닐 땐 내가 언제 이렇게 되겠어?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젠 너무 잘 압니다. 그 후로 아내와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그냥 뭐 점심은 먹었어? 응, 대충 처음엔 물어보던 아내도 점점 아무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찬 국과 굳은 밥이 올라오고 말없이 먹는 저를 향해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젠 정말 그만하자. 당신만 힘든 거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다시 운동화 끈을 매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길을 걷는 동안 갑자기 바닥이 울컥울컥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낡은 운동화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 작은 끊어짐이 마치 지금 내 상황 같았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다. 같이 식탁에 앉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요즘 힘들어요? 괜찮아. 그냥 좀 정신이 없을 뿐이야. 하지만 딸은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마이너스 통장 썼다면서요. 그날 저녁 저는 운동화를 벗고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운동화를 다시는 신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사실 저는 여전히 그 운동화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사과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매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멈췄다는 알림도 무시했고 고객 민원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러 구청에 들렀을 땐 앞에 또 다른 중년 남성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매장을 정리하는 날 마지막으로 창문에 붙어 있던 가격표를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 손엔 운동화 끈을 다시 묶던 기억, 어플 매출 알림이 울릴 때의 짧은 환희, 아내의 무표정한 식탁과 딸의 눈물까지 모든 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기계는 중고업자에게 헐값에 넘겼고 보증금 일부는 공제됐습니다. 남은 건 마이너스, 잔고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작은 물류센터에서 아침 배송 알바를 하죠. 새벽 찬 바람에 운동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젠 닳고 다른 그 운동화를 신은 채 팍스를 나르고 계단을 오릅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오를 때면 마치 제 인생을 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다시는 섞지 말자.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신용필입니다. 올해 68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살고 있죠. 저는 한 제조업 중견기업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다가 만 61세에 조용히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손에 쥔 퇴직금은 약 4억 6천만 원.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 역시 주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퇴직 몇 년 전부터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단 하루라도 쉬는 날이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써내려갔죠. 그리고 저는 퇴직 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것을 줄이되 이어가는 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퇴직 후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습니다. 고깃집, 커피숍, 무인 편의점. 하지만 저는 일부러 창업 설명회는 멀리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는 말이 나를 조급하게 만든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내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3개월 동안 저와 아내의 일주일 식비, 공과금, 병원비, 이동비를 항목별로 분석했습니다. 기록을 통해 월 170만 원으로도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월 200만 원 이상을 절대 쓰지 않겠다는 소비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건 주거 안정이었습니다. 퇴직 3년 전 저는 용산구의 아파트를 팔고 불광동의 오래된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2억 가까이 차액이 생겼고 그 돈은 고스란히 금융상품에 넣었습니다. 이사 후 아내는 처음엔 조금 불만이 있었지만 이제 내 집에서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점차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퇴직 후 저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납니다. 하루 30분은 동네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세 곳의 포털에서 경제 뉴스를 읽습니다. 그리고 오후엔 지역 도서관에서 시니어 디지털 문해 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요즘은 50대 이상 분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주 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4만 원이지만 저는 그보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라는 말에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쳐 월 17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소액으로 투자한 우량 배당주에서 연간 약 4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출은 철저히 현금 흐름 안에서 관리하고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더 큰 만족은 예측 가능한 일상에서 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참 좋아졌습니다. 직장 다닐 땐 늦은 귀가, 술자리, 출장으로 서로 대화가 거의 없었지만 요즘은 하루 세 끼를 같이 먹고 마트도 함께 가고 가끔 영화도 봅니다. 작년엔 결혼 35주년을 맞아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비싼 호텔은 가지 않았고 조용한 민박에서 2박 3일 머물렀죠. 그때 아내가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같이 살았는데 요즘은 당신이 참 고맙다고 느껴져요. 퇴직 후 첫 3년 동안 저는 돈을 불리는 법보다는 돈을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주변에선 비트코인에 투자해 몇 억을 벌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매달 수백을 번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과 건강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작년 겨울 대학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신용필. 넌 참 심심하게 산다. 뭐 그렇게 절약만 하냐?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심심하게 사는 대신 불안하지 않게 살고 있어. 지금 저의 일상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 점심엔 소박한 식사, 오후엔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의, 밤에는 아내와 TV를 보거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눕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저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감사한 일을 한 줄씩 씁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줌. 산책 중 개나리를 봄.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문제없이 잘 처리됨. 작은 일상이 쌓여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찾아와 말하더군요. 아빠,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살고 싶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퇴직은 준비한 사람에게만 두 번째 삶의 시작이란 걸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사례처럼 퇴직 이후 전 재산을 투자해 무인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통계청의 고령층 경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 중 창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창업한 비율은 24.6%에 이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퇴직 직후 1년 안에 창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주된 선택지는 초기 투자금이 비교적 적고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인 창업이었죠. 무인 세탁소,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무인 분식집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구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기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대부분 본사와 리스 계약을 통해 장비를 들여오며 어플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복잡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고령층 경제자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후의 창업 성공률은 12%에 불과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기술 습득 속도나 고객 대응 능력, 스트레스 감내 수준에서 불리하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특히 무인 매장의 경우 3개월 안에 예상치 못한 장비 고장이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 점포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년 내 폐업 확률도 평균 자영업보다 약 1.5배 더 높다고 합니다. 국내 자영업자 폐업률도 심각합니다. 2023년 중소기업벤처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자영업 폐업 비율은 약 43%에 달하며 무인형 창업은 그중에서도 폐업률 상위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투자에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조사 결과 은퇴자 중 64.8%가 퇴직금 대부분을 창업에 사용했고 그중 약 58%는 손실을 경험했으며 재정 회복에 5년 이상이 걸린다는 응답도 무려 39%나 되었습니다. 해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AARP 전미 은퇴자 협회에서 발표한 고령 창업자 실태 조사에서는 창업 후 첫 해 매출이 예상의 50% 미만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고 특히 디지털 장비나 앱 기반 운영에서 고령층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 경제대학과 요코하마시 공동 보고서에서는 은퇴 후 무인형 창업을 선택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3년 내 평균 순손실이 820만 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부부 공동 명의로 시작한 창업의 경우 수익이 아닌 가족 갈등과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통계와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무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준비 없는 창업에 뛰어드는 순간 그것은 무인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서울 노원구 시니어 플라자에서 진행된 실태 설문에선 무인 창업 실패자 중 71%가 당시 설명회에서 장비 고장이나 유지비 관련 정보는 거의 없었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8명이 계약서에 기재된 작은 글씨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무인 창업은 장밋빛이 아닌 관리와 리스크의 연속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은퇴 후 전 재산을 투자해 안정된 노후를 만들겠다는 희망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희망이 충분한 정보 없이 주변의 말이나 광고에 의존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창업은 절대 가벼운 선택이 아니며 특히 무인 창업은 기계가 알아서 한다는 착각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이죠. 이처럼 국내외 통계 모두가 말하고 있는 건 단순합니다. 준비 없는 창업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특히 노년의 창업은 실패했을 때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남들도 하니까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니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통계가 그리고 수많은 실패자들의 사례가 보여주듯 창업은 반드시 숫자로, 현실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가족의 삶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피하고 조금이라도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전문가들은 창업이 아닌 생존 계획이라는 인식 전환을 강조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가진 자산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고령 창업 실패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준비보다 조급함이 먼저였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충분한 조사와 상담을 거쳐야 하며 특히 고정 지출 분석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는 5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신중년 인생 설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퇴직 전후의 경제 건강 사회 관계망에 대한 현실 점검과 함께 실제로 고령자의 창업 실패 사례까지 분석해주는 구조입니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는 5060 세컨드 라이프 플랫폼을 통해 무료 창업 컨설팅, 경력 전환 진단, 재무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니어 창업학교를 통해 실제 사례 중심 교육과 실패 후 회복 전략을 함께 가르칩니다. 지방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는 최근 고령 창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대전광역시는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매칭 사업을 통해 고령자들이 창업 대신 자신의 경력과 노하우를 사회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노후를 설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소액의 참가비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며 상담과 교육 후에는 일정 기간 멘토링도 제공됩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고 실제로 창업 대신 사회적 활동으로 삶의 질을 유지한 사례도 많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먼저 겪은 국가들의 대응이 좋은 참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로컬 커뮤니티 기반 마이크로잡 제도를 통해 고령자들이 창업 대신 동네 도서관, 공공주차장, 방범센터 등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비용 절감과 고령자 건강 유지에 동시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퇴직자 창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반드시 6개월 이상 국립직업상담소에서 실현 가능성 검토를 받은 후에만 창업을 승인합니다. 심지어 초기 자본금의 30% 이상은 본인 부담금으로 명확히 설정돼 있어 충동적이고 무계획한 창업 진입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각국의 정책은 공통적으로 창업을 권장하기보단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지점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지키며 건강하고 인간관계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고자 고민 중이시라면 시작 전에 반드시 지자체의 관련 프로그램을 문의해 보세요. 서울시 복지포털, 경기도 일자리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은 모두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직접 방문 시 맞춤형 설계도 가능합니다. 창업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 혼자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결국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낡은 운동화 한 켤레, 잠든 통장 속 숫자들, 한쪽은 무너졌고 한쪽은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은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일한 뒤 무인 창업이라는 이름 아래 퇴직금 전부를 잃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멀어졌습니다. 매일매일 고장난 기계와 싸우고 밤마다 식지 않은 밥상 앞에서 침묵하는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되물어야 했던 그 하루하루. 그의 낡은 운동화엔 후회의 흔적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퇴직 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줄이고 생활비를 기록하며 조심스럽게 삶의 속도를 낮추고 관계를 지켰습니다. 욕심 대신 일상을 소중히 여겼고 돈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그의 일상은 조용했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엔 낡은 운동화 대신 고요한 평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 남의 말보다 내 삶의 속도를 믿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출 용기를 갖는 것. 노후는 다시 채울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마지막 장에 아픔과 후회 대신 따뜻한 감동을 남기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합니다. 절약을, 관계를, 멈춤을, 그리고 기다림을요. 지금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퇴직을 앞둔 분도 이미 은퇴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여러분의 운동화는 더 이상 지친 후회의 발자국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의 길을 걸어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연금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내 통장은 점점 비어갈까요? 여러분, 혹시 노후에 조용히 가난해지는 가장 무서운 함정을 아시나요? 부산에 사는 68세 김태수 씨는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을 3억 받았습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120만 원씩 나왔고 아파트 한 채도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노후였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이상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생활비는 줄이지 않았는데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처음엔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펼쳐보니 매달 연금보다 40만 50만 원씩 더 쓰고 있었죠. 커피 몇 잔, 손주 용돈, 홈쇼핑에서 산 작은 물건들이 쌓여 퇴직금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작은 소비들이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은 괜찮다고 느껴도 5년, 10년 뒤에도 그럴까요? 오늘 영상은 돈이 있어도 가난해지는 노후의 진짜 이유를 다룹니다. 끝까지 보시면 매달 100만 원을 지키고 안정된 노후를 만드는 해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놓친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통장은 텅 비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의 말씀 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9세 박인철 씨는 올해 초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36해 동안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고 정년 퇴직 때 받은 퇴직금은 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11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죠. 은퇴 직후만 해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살던 오래된 아파트 한 채도 있었으니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4년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을 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담던만 원짜리 소고기를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 결국 싼 돼지고기로 대체하며 이번만 이렇게 하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손주 생일이 다가왔을 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쁜 옷 한 벌을 사주며 웃을 수 있었는데 그날은 가격표를 보며 카드 결제를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지 5년 차가 되던 어느 겨울, 인철 씨는 처음으로 통장에 남은 금액을 계산하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110만 원, 그러나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는 평균 150만 원을 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유롭게 느껴졌던 퇴직금은 이미 절반 이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인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우린 매달 적자를 보고 있었구나.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지난 1년간의 카드 명세서와 은행 거래 내역을 꺼내 들었습니다. 밤늦도록 펜으로 금액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던 인철 씨의 손이 서서히 떨렸습니다. 편의점에서 5만 원, 배달앱에서 13만 원,
손주 용돈으로 현금 인출 20만 원, 홈쇼핑 결제 28만 원 금액 하나하나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합산된 숫자를 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우린 매달 15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었네. 연금으론 턱없이 부족했잖아. 더 충격적인 건 그가 그 소비들의 절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홈쇼핑에서 주문한 공기청정기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당 한쪽에 쌓여 있었고, 같은 건강식품이 브랜드만 다른 채로 두 상자씩 겹쳐 있는 걸 본 순간 인철 씨는 무릎을 꿇듯 바닥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한때 은행 직원으로 단 한 푼의 계산 실수도 허용하지 않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적자가 이어지자 생활 곳곳에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친구가 점심을 제안하면 이번 달은 카드 결제일이 가까운데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도 부담스러워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미소 뒤로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아내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있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생활비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가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2025년 현재 물가는 매년 치솟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아니어도 관리비와 공과금은 눈에 띄게 늘었고, 식료품 값은 1년 새 5에서 10% 이상 올랐습니다. 연금은 그대로였지만 생활비는 해마다 커졌습니다. 인철 씨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계산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처럼 매달 마이너스 40만 원씩 나가면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 그는 손으로 직접 써내려갔습니다. 40만 원 곱하기 12년, 4,800만 원. 거기에 물가를 더하면 퇴직금 3억 4천만 원은 15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른 채 흘려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인철 씨는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겨울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이제 뭘 줄여야 하지? 아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의 노후가 너무도 빨리 무너질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자신의 지출을 전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영수증을 펼쳐놓고 펜으로 메모를 하며 돈이 나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의 소비는 단순히 생필품을 사는 게 아니라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이어지는 감정 소비였다는 걸. 무료한 오후엔 홈쇼핑을 켜고 손주에게 돈을 줄 때는 죄책감을 덜어내는 듯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친구와의 외식은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잠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다시 같은 허전함이 밀려왔고 소비는 반복되었습니다. 인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의 빈자리를 메우려 했던 거구나. 그리고 더 깊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감정 소비를 멈추지 않으면 남은 노후를 버틸 수 없겠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계부를 써야겠어. 그리고 손주 용돈도 모임도 다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처음으로 퇴직 후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노후 같았지만 보이지 않는 구멍은 이미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66세 정혜석 씨는 평생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늘 은퇴 후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혜석 씨는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월급에서 무조건 일정 금액을 미래의 나를 위해 떼어두자. 당시 그의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10만 원이라도 적금을 붓는 습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40이 넘어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무 설계 강의를 우연히 들은 것이었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큰 돈이 아닙니다.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의 소비 패턴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날 이후 혜석 씨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가던 술자리를 줄이고 대신 그 돈을 장기 저축으로 돌렸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는 이를 1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자 주변에서 퇴직금으로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동료들은 상가 투자, 자녀 결혼 자금 마련, 여행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혜석 씨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 노후는 내 책임이다. 퇴직금의 절반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 자녀들에게도 이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큰아들이 전세금을 올려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는 미안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너한테 진짜 도움이 아닐 수 있다. 내가 해결해 봐야 한다. 당시 가족들은 서운해했지만 혜석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년 퇴직을 맞은 건 63세 겨울이었습니다. 35해 동안 일한 대가로 그는 퇴직금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130만 원. 부인과 함께 사는 작은 단독주택도 빚 없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강점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이미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은퇴 직후 그는 곧바로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부터 모든 지출을 기록했고 예상 생활비를 정했습니다. 부부가 상의 끝에 정한 기준은 한 달 150만 원. 이 금액을 절대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퇴직 후 첫 해, 혜석 씨는 주변 사람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좀 즐기자며 해외여행을 가거나 소비를 늘렸지만 그는 천천히 일상을 조율했습니다. 외식은 월 2번, 손주 용도는 가계비에서 일정 비율만큼만. 대신 돈이 들지 않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고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강좌를 들으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삶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계획된 소비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혜석 씨의 가장 큰 장점은 자녀 지원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할 때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축의금과 진심뿐이다. 그 이상은 너희 몫이다. 처음엔 차가운 말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녀들은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스스로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독립심이 강해졌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혜석 씨는 말합니다. 내가 그때 거절한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했기 때문이다. 2025년 현재 혜석 씨의 생활은 안정적입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났지만 퇴직금은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과 소액의 개인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매달 저축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리비와 식료품 값이 오르고 있지만 그는 이미 이를 대비해 물가 상승 예비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의 표정입니다.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라는 걱정으로 얼굴이 굳어 있을 때 그는 이번 달은 얼마를 남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노후가 참 든든해. 혜석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든든한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만든 습관이야. 실제로 그는 단순히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방식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공포 대신 그는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동네 복지관 강의에서 혜석 씨의 사례는 종종 소개됩니다. 강의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라도 따라하고 싶네. 돈이 아니라 습관이구먼. 혜석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난 세월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큰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몇만 원이라도 계획적으로 남기고 그걸 평생 지키는 게 노후를 지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퇴직 후 3년, 그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상추를 따고 아내와 차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세웁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삶이 그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은퇴 후 가난에 대한 불안은 사라졌고 남은 시간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사치를 누리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풍요롭다. 왜냐하면 내 노후를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외 연구 결과들은 박인철 씨와 같은 조용한 적자 현상이 결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가 2024년에 발표한 고령층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 가구의 52% 이상이 은퇴 5년 이내에 매달 평균 생활비 적자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 60%는 본인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는 3년 후에야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박 씨가 퇴직 후 몇 년이 지나서야 통장의 변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의 은퇴 가구가 서유럽 국가보다 생활비 대비 연금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패턴을 관리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이 평균 12년 이내에 소진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고령화재단에서 진행한 2023년 연구 역시 유사한 결론을 보여줍니다. 연금 수령 가구 중 45%가 매달 평균 30만 원에서 60만 원에 해당하는 작은 적자를 반복하고 있었고, 그 적자의 주요 원인은 대규모 투자 실패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소액 지출과 가족 지원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자의 68%는 본인이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있다는 자각이 거의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인철 씨가 카드 명세서를 보기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사례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2025년 초 발표한 고령층 가계 추적 조사에서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부부 가구의 10년간 평균 자산 감소율이 38%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비를 계획하지 않고 사용하는 가구는 같은 기간 자산 감소율이 5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의 액수나 퇴직금의 많고 적음보다 은퇴 이후 소비 습관과 관리 여부가 노후 재정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한 장기 노후 연구에서는 은퇴 후 5년간의 소비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한 달 평균 5만 원에서 10만 원에 불과한 소액 지출 차이가 15년 후 총자산에서 최대 1억 원 이상의 격차를 만들어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은퇴 후 잠식 효과라고 부릅니다. 적자 폭이 눈에 띄게 크지 않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몇 년을 보내고 나면 어느 순간 되돌리기 힘든 재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통계는 자녀 지원과 관련해 나타납니다. 호주 고령사회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가구 중 자녀나 손주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가구의 72%가 10년 이내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했고, 지원을 중단하지 못한 경우 15년 만에 퇴직금 대부분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사에서 드러난 흥미로운 사실은 지원액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지속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두 번의 큰 도움보다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작은 지원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산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이는 박 씨가 손주 용돈과 자녀 지원을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하며 반복했지만 결국 그것이 매달 고정비로 굳어져 적자를 만든 과정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미국의 한 재무행동 연구에서는 은퇴 후 지출을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의 70% 이상이 심리적 착각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나는 돈을 아끼는 편이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자기 확신이 실제 지출과 괴리를 만들고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진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층 심리조사에서도 은퇴 가구의 64%가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자신이 줄였다고 생각한 소비 항목이 전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착각을 막기 위해 기록의 힘을 강조합니다. 모든 소비를 기록하고 항목별로 분류하는 습관이 재정적 자각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박인철 씨가 몇 년 만에 처음 가계부를 쓰며 자신의 소비 패턴을 깨달았던 과정은 바로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해외의 노후 금융 보고서들은 한결같이 경고합니다. 은퇴 후 재정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 변동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이다. 그리고 이 습관은 퇴직 직후의 몇 년, 작은 소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숫자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집이 있더라도 당신의 소비 패턴이 통제되지 않으면 노후는 서서히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조용한 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처럼 서서히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용한 적자를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비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모든 지출을 기록하고 항목별로 나누어 보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재정의 통제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은퇴자들을 위해 가계 리셋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에게 3개월간 소비 기록과 가계부 작성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 생활비의 20%를 절감했고 무엇보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 생활 경제 진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 상담사가 개인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절약 계획을 세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손주 지원, 소액 자동 결제 등 무의식적 지출을 잡아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절약 교육을 넘어 노후의 재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노후 재정 건강 검진 제도를 도입해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퇴직금 운용과 연금 관리뿐 아니라 생활비 점검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작은 지출의 누수를 확인하고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2년부터 노년 가계 관리법을 도입해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매년 재정 상담을 받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동 결제나 가족 지원 패턴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리타이어먼트 버지 클리닉 리타이어먼트 버지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자들이 6개월 동안 소비를 추적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조기 점검과 습관화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소비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10년 뒤 노후의 안전망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죠. 또한 전문가들은 소비를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외로움이나 무료함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 소비를 줄이려면 돈이 들지 않는 활동을 생활 속에 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시는 노인 복지관과 연계 무지출 취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 음악, 텃밭 가꾸기 같은 활동을 통해 정서적 공허함을 채워주고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세대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자들이 동네 아이들에게 재능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참여자들은 돈을 쓰지 않고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으로 감정 소비의 뿌리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커뮤니티 시니어 네트워크를 통해 고령층이 정기적으로 모여 대화를 나누고 무료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은퇴 후 발생하는 고립감과 소비 충동을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두고 노후의 안정만 기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한 재정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 재정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구멍에서 시작해 어느 날 갑자기 벽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구멍을 일찍 발견하면 벽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작은 구멍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출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자동 결제를 점검하고 자녀 지원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조용한 적자를 막고 여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곳곳의 지자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해외의 성공적인 모델들은 그 길이 결코 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행동하는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보이지 않는 틈새 속에서 우리의 노후는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평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은 퇴직 후에도 연금과 집이 있었지만 작은 소비와 무의식적인 선택들이 퇴직금을 갉아먹으며 조용히 가난해져 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불 꺼진 거실에서 점점 얇아지는 통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리고 또 한 사람, 똑같이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아주 작은 원칙을 놓치지 않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매달 조금이라도 남기는 습관, 자녀 지원에 대한 경계, 그리고 돈보다 소중한 습관을 만들어 간 그 사람은 은퇴 후에도 당당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통장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마음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10년 후 우리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한 사람은 불안으로 잠 못 이루고 한 사람은 평온하게 마당의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작은 습관이 만든 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늦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아직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단 한 줄의 가계부를 적는 것, 손주에게 건네던 돈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건네는 것, 무료한 오후를 소비가 아닌 따뜻한 대화로 채우는 것. 그 작은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충분히 아름답게 다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큰 돈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의 작은 용기가 내일 여러분의 미소가 될 겁니다. 이혼하니까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진짜 무너진 건 그 다음이었죠.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설거지가 싫은 게 아니라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는 참기 힘들다. 이 결혼 생활, 이제 끝내야겠다. 혹은 내 인생도 좀 살아보고 싶다고요? 서울 근교에 사는 62세 김영수 씨는 3년 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다라는 생각에 TV도 새로 사고 냉장고에 맥주도 채워 넣었죠.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심해지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이 없었고 퇴근 후 텅 빈 집에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데운 혼밥을 먹으며 내가 이러려고 이혼했나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60대 이상 이혼자의 자살률이 기혼자의 3배 이상이고 이혼 후 경제력 상실, 자녀와의 거리감, 외로움은 고독사 확률을 5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 살아가는 남성 노인의 10명 중 7명은 삶이 외롭고 버겁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혼 정말로 준비되셨나요? 정말 혼자가 편할까? 라고 묻기 전에 이 외로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이미 수만 명의 이혼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혼자 남겨진 그 순간이었다고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이 선택, 어쩌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호 씨는 올해 65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중견기계 부품 업체에서 34년간 일했고 부장 자리에서 퇴직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은 2억 7천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 결혼은 끝냈고 아내와 둘이 소박하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통했고 아내는 윤 씨의 퇴직 이후 집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며 우린 이제 남남처럼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결국 작년 봄 윤 씨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며 쿨한 척 했지만 막상 홀로 원룸 전셋집에 들어앉은 첫날 윤 씨는 아무 말도 없이 TV만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혼 후의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밥솥에 쌀을 씻고 김치를 덜고 계란 하나를 굽는 그 짧은 과정이 윤 씨에겐 낯설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김치를 꺼내려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통 안에 있던 나물 무침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온 건데 왜 벌써 이래? 라며 꺼내 들고 보니 김치통도 고추장도 나물도 하나같이 상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시큼한 냄새로 가득 찼고 윤 씨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한밤중에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밥을 해 먹는 걸 그만뒀습니다. 대신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 냉동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가 시큰거려 가까운 치과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길 치주염이 심해서 틀니까지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며 식습관이 엉망이 되자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챙겨주는 이 없는 일상. 윤 씨는 그제야 아내가 해준 반찬, 식탁 위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소중함을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건강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퇴직금 중 절반은 이혼하며 재산 분할로 나갔고 남은 돈은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금이 조금은 나오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윤 씨는 공무원이 아니었기에 국민연금 월 74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월세, 공과금, 통신비를 내고 나면 한 달 식비로 2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혼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엄마랑은 성격이 안 맞아서 좀 떨어져 살기로 했다고 둘러댔지만 자녀들 역시 윤 씨를 예전만큼 챙기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도 요즘 애들이 다 바쁘잖아요 라며 연락 한 번 없었고 명절에 혼자 편의점에서 햇반을 데워 먹던 그날 윤 씨는 내가 왜 이혼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루에 20번도 넘게 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 1년, 윤정호 씨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부부였을 땐 아내와 함께 모임에도 가고 동창회에도 얼굴을 비췄지만 이혼한 이후부터는 혼자 왔다는 시선이 어쩐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즘 형수님은요? 라는 질문에 괜히 얼버무리고 자리를 피한 날이 2번, 3번 반복되면서 결국엔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식은 동네에 퍼졌고
어느 날 시장에서 마주친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혼자 사신다면서요. 와이프랑 참 잘 어울리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 짧은 말이 그렇게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을 줄 몰랐습니다. 더 이상 누가 전화를 해오는 일도 문 앞에 반찬을 놓고 가는 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고작 편의점 알바생의 봉투 필요하세요? 가 전부가 됐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빠, 괜찮지? 돈 필요한 건 없지? 같은 형식적인 대화였습니다. 정작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윤 씨는 말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저녁이었고 미리 사둔 반찬을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열흘 넘게 된 무생채, 상한 콩나물, 까맣게 물든 시금치 무침, 뚜껑을 열자마자 올라오는 시큼한 냄새에 윤 씨는 반사적으로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 이 반찬들 같구나. 상하고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방치된 내 인생이. 그날 밤 윤 씨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기대 눈을 감은 채 그때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만 100번쯤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허전하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할 용기도 다시 돌아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고지혈증 약과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고 보건소에서 지역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추천받았지만 윤 씨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점점 무너지는 나날이 이어졌고 이제는 잠드는 것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간혹 반찬통을 꺼내지도 않고 편의점 도시락 뚜껑도 열지 않고 그냥 버릴 때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누가 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곰팡이 핀 반찬들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밥 먹자고 같이 앉아주기만 해도 좋겠는데. 윤정호 씨의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이혼 남성의 절반 이상이 극심한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혼자 살며 심리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매년 증가 추세이며 노년층 자살률도 결혼 상태와 강하게 연관된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씨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와서 뭐 어쩌겠어요? 그 말 속엔 체념과 후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고 배우자를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하지만 노년에 선택한 이혼이 결국 곰팡이 핀 반찬통처럼 버려지고 방치된 채 살아가는 삶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윤 씨의 이야기는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씨는 올해 67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딱히 넉넉하진 않지만 매일 오후 햇살이 드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함께 화초를 돌보는 시간이 이 씨 부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성우 씨는 과거 대기업 임원도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소제조업체에서 기술직으로 28년을 일했고 퇴직 당시 직급은 과장이었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낮은 임금이었지만 그는 평생 쓸 돈보다 쌓을 돈을 먼저 생각하자는 원칙으로 살아왔습니다. 40대 중반 큰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던 해
이 씨는 아내와 함께 노후를 위한 재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지출 가계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쓴 소비 내역을 전부 정리한 뒤 매달 어디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파악했고, 거기서 꼭 필요 없는 소비들을 하나씩 잘라냈습니다. 둘째 딸 학원비, 외식비, 휴대전화 요금, 모든 것을 줄이되 가족 간의 시간은 오히려 더 자주 갖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한 끼를 외식 대신 집에서 먹는 대신 그 시간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기로 한 겁니다.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물가 기준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퇴직 3년 전부터 퇴직 후 시뮬레이션 표를 직접 만들며 월 지출, 예상 연금 수령액, 의료비, 주거비 등을 꾸준히 계산해 왔습니다. 퇴직 후 바로 창업을 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인들이 커피숍, 코인 세탁소, 반찬 가게 등으로 재도전을 할 때에도 이 씨는 오히려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장사부터 할 순 없지라며 멈췄습니다. 그 대신 1년간은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노인복지 지도사, 평생교육사, 시니어 컴퓨터 지도사 같은 분야였습니다. 배우는 중엔 힘들었지만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자. 인근 복지관에서 시니어 대상 컴퓨터 교육 강사를 구한다는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았습니다. 수업 한 회당 3만 원 수준이었지만 내가 나이 들고도 누군가에게 도움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작은 강사비가 들어오자 아내와 함께 시니어 문화기획단에도 등록했고 그곳에서 취미로 사진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였습니다. 이 씨는 퇴직 후에도 매주 부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감정을 쌓아두지 않도록 대화를 이어가는 자리였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요리해줘서 밥 먹는 게 기쁨이야. 그 말에 이 씨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식탁 위에 반찬이 모자라도 함께 식사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혼자 먹는 편의점 도시락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건강관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10년째 주 3회 아침 걷기 운동을 하고 있고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3개월마다 점검하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전 예방하려는 습관이 자리 잡혔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변함없습니다. 큰아들은 타지에 살고 있고 둘째 딸은 결혼해 부산에 거주 중이지만 매주 영상 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습니다. 명절에는 자녀 부부가 집에 찾아와 손수 밥상을 차려주며 아빠,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최근엔 이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노후를 잇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노후 준비 과정, 퇴직 후 일상, 배우자와의 대화 노하우, 건강관리 팁을 나눕니다.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이성우 님 덕분에 저도 노후 준비 시작했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마치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노후는 젊을 때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하루하루가 내 선택의 결과이죠. 그 선택을 미루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성우 씨의 삶이 특별해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준비와 관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곰팡이 낀 반찬이 아닌 매일 정갈하게 정리된 식탁 위에서 오늘도 맛있게 먹자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옆엔 그의 손을 꼭 잡고 앉은 평생의 동반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혼이나 은퇴 후에
윤정호 씨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통계는 그 현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독거 가구의 비율은 2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이들 중 70%가 이혼을 경험한 뒤 혼자 사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그들 중 절반 이상은 주 5일 이상 혼잣말을 한다고 답할 정도로 외로움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립감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이혼 남성의 경우 혼자 사는 기혼 남성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1.8배, 우울증 진단율은 4.2배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유럽의 연구에서는 60세 이후 이혼한 남성들이 단순히 건강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의존과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혼한 남성들의 경우 고독감과 무력감, 쓸모없다는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건강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급기야 질병 초기에도 병원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해외 사례 연구에서는 이혼 후 초기 6개월 동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감정으로 자존감이 유지되지만 1년을 넘기면 외로움과 후회가 더 강하게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일상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현실도 냉정합니다. OECD 국가 중 노년층 상대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30% 이상이 월 8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안정적인 주거가 없는 경우엔 절반 가까이를 집세로 지출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한 고령 남성은 기혼자 대비 평균 자산이 6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한 대비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사는 60대 이상 남성 중 절반 가까이가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답했으며 그중 일부는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대부분 자녀 결혼이나 초기 창업, 생활비로 써버리고 더 이상 쓸 여유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윤정호 씨의 사례처럼 자녀들에게 말도 못하고 병원도 미루고 냉장고 안에 곰팡이 핀 반찬을 다시 덮고 있는 삶은 어쩌면 현재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성우 씨처럼 노후 준비를 일찍부터 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꾸준히 가꾸고 건강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국제고령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부터 노후 재무 설계를 시작하고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사회활동을 이어간 고령자의 경우 70세 이후에도 우울증 진단율이 일반 평균의 절반 이하였으며 병원 방문 수나 치매 발생률도 크게 낮았다고 합니다. 또 부부가 함께 노후 계획을 세우고 대화의 빈도를 유지한 가정일수록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남은 가족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곧바로 창업이나 투자에 몰두하기보다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며 재정 계획을 조정한 이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재산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에서 출발한다고. 그리고 그 연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라는 사실은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경제력도, 건강도, 사회적 신뢰도 모두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실시된 65세 이상 고령자 추적 조사에서는 배우자의 죽음보다 이혼이 건강 악화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더 길게 지속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서적 회복력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함께 살아가느냐는 질문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혼 후의 고립과 무계획한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노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종합 서비스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상생활 지원부터 말벗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요건에 따라 가사 도우미와 정서 지원 인력이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해 기본적인 돌봄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산시는 혼자서도 괜찮아요. 프로젝트를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자가 건강진단 키트를 보급하고 매달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정신건강위험군은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은 시니어 기자단을 운영해 은퇴한 고령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콘텐츠로 기록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광주시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매달 정서치유 집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며 우울감이 심한 노인을 대상으로는 1:1 전문 상담도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제도가 있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참여자들의 자살 예방 효과나 인지기능 개선,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다수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혼 후 혼자 남겨졌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관계망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될 수 있다고요. 특히 서울 경기권 지자체 대부분은 최근 1인 가구 노인 증가세에 따라 마을 단위 단톡방 개설, 주 1회 공용 식사 모임 운영, 낯선 이와의 대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소규모 모임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모임은 기존 가족이 없어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참여한 노인의 70% 이상이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고령자 고독사 방지법을 제정해 일정 연령 이상의 독거노인은 지역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안부 확인과 생활 실태 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독 사유를 일정 수준 낮추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시니어 커뮤니티 홈 정책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을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모아 공동 식사, 공동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복지사와 의료진이 삼주하여 정서적 고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거주시설이 아닌 고령자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모델을 참고해 혼밥 지원형 공공주택, 중장년 공유하우스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바는 같습니다. 노후는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정부의 지원제도 그리고 본인의 감정과 관계망을 정리할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고립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해도 실은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